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정치 본색, 최 장군의 정치 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이 많은데 이분들과 함께 발빠르게, 한번 숨가쁘게 달려가 보도록 하죠. 조성은 작가, 백이성 역사학자, 정상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막 이렇게 느닷없이 기사를 드리고 느닷없이 공부를 시키고 느닷없이 토론이 일어나서 카메라 들어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현장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화면에서도 뵙고 뭐 저랑 따로 소통도 하시고 정상 기자님 다른 프로그램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근황은 그냥 따로 얘기 나누시죠. 예. 저희 근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저희 근황보다는 이 공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가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나토 때 찾던 그 목걸이 내가 받은 거 맞다. 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받았다. 네. 라고 실토를 했는데 이거 KBS 단독 보도죠. 어제 나왔죠? 네, 어제 나온 KBS 보도인데 김건희가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이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라고 시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유. 처음에는 빌렸다.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그리고 오빠 거다. 그리고 엄마 거다. 엄마 거를 홍콩에서 샀다.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모조품이다. 네, 가장 최근 짝퉁이다. 버전은 이제 뭐 그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공개가 됐고 결국 김건희는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 보도를 보면요. 받은 건 맞다. 하지만 인사청탁과는 무관하다. 이건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막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차례 뭐 짝퉁이다, 엄마한테 주려고 샀다, 뭐 여러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받았다고 시인했을까? 네.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네.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순히 그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그 아마 특검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막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거 맞지 않느냐 하고 사진이나 뭐 이제 뭐 받았다는 거 혹은 뭐 이봉관 회장도 그냥 자신의 어떤 구술만 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들끼리 나눴던 뭐 통화 녹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특검에서 엄청 이제 많은 이제 보도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거의 10%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하고 이제 김건희에게 어떤 취조를 하다 보니까 이 김건희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 어떤 부분은 많고 어떤 부분은 틀렸다라고 해야 자신의 주장이 일면 이제 설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나 물증이 제시되는 거짓말까지를 자신이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그 모든 정말 자기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이제 했다라는 그런 명백한 이제 뭐 오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특검이 대외적으로는 자수서만 확보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수서 안에 많은 자료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제출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들이몄을 때 김건희가 이거 나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저는 김건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상훈 기자님은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구속된 김건희가 드디어 변호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특검에 소환이 됐을 때 뭐 나름 변호인들이 이런저런 전략을 좀 마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도 과거에 그랬지만 김건희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본인이 진술을 쏟아냈는데 특검이 이미 증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증거와 전혀 배치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속영장까지 가기가 특검 입장에서는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나는 인사청탁에 내 역할을 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예. 위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좀 정교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나온 진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알선수재로 가는 게 이제 예. 뇌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그렇죠. 형량이 좀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변호인들과 상의한 끝에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뇌물죄로 가기 위한 경로를 차단한 그 전략이 나는 인사청탁은 한 적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겠죠. 김건희가 뭐 목걸이는 받았다라고 인정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박성근 전 검사, 그러니까 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박성근 예. 전 검사가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도록 했다. 그런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 어쩜 이렇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지. 네. 저로서는 예. 이미 체험한 일입니다. 뭘 체험하셨다는 거죠? 필리핀의 아, 이메르다 여사 아, 이미 1992년도에 예. 이미 다 한 행동입니다. 이게. 나는 신발을 받았다. 나는 신발을 받아서 약 2,000켤레는 내 거고 예. 1,000켤레는 내가 기부하려고 산 거다. 아니면은 뭐 그 목걸이를 받았다. 예. 목걸이를 받았지만 나는 건설교통부의 모든 장관이긴 했지만 국토교통부 예. 장관이긴 했지만은 인사청탁은 한 적이 없다. 나는 청렴하게 정치를 했다. 그래 나는 주는 사람이 주는 걸 내가 뭐 어떡할 거냐. 나 받았다. 라고 6번의 검찰 출두 조사 끝에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이멜다 여사. 그 유명한 이멜다. 예. 이멜다 여사라고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멜다 씨가 예. 그렇게 이멜다 어디신가요? 어디지? 이멜다의 풀네임은 이멜다 로무알데스입니다. 축구 잘할 것 같은데. 로무알데스라는 정치 그 집안에 소녀로 태어났습니다. 얘가. 예. 그러니까 첩의 자식인 거죠. 첩의 자식. 역시 첩의 자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뭐 차고에서 자라고 뭐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뭐 차고에서 자라고 근데 뭐 아버지가 니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뭐 정치학과 대학원을 까지 다녔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예. 이건 역시 전형적이다. 뭐냐? 남편 마르코스가 권력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이멜다라는 애에 대해서 온갖 네. 비판이 쏟아지자 특검에 그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6번 동안 부인해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한 거다. 뭐 내게 아니다. 뭐 이러다가 나는 이멜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뭐냐면은 나는 이건 받았지만 나는 인사청탁은 한 적이 없다. 라고 나는 내 남편한테 이 사람을 써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멜다의 최후는 어떻게 됐죠? 예, 이멜다의 최후는 이멜다 아들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럼 토리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우리 아니 이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멜다 아들이 지금 봉봉이라는 애가 예.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거 엄마를 보고 나라를 위한 성녀라 그래요, 지금. 이멜다를 두고요. 예. 야, 그러니까 필리핀은 영원히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그 분노 너무 느껴지고요. 예. 내란을 이번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름 뭐냐면 돋았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 하나는 이멜다를 완전히 거부하고 살아요. 거부하고 사는데 그 딸 하나하고 아들은 뭐냐면 이멜다를 완전히 나라를 위한 성녀다 이러고 있는 거야.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성녀다 이러고 앉아있는 지금 극우 세력이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다들 이멜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저 극우 할배들이. 예. 모르는데 내가 이멜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우리 김건희하고 똑같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파트 15층에 지금은 그 아파트에 안 살지만 내가 요번 주 일요일까지만 해도 살았던 그 아파트 15층에 할아버지 하나가 내가 이멜다 얘기를 해줬어. 예. 그러니까 어제 전화가 왔어. 예. 야, 이멜다하고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완전한 태극기였어요. 태극기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통해서 점점 왼쪽으로 옮겨옵니다. 야, 아니 큰일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역사를 네.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역사를 알면 저래 안 돼요. 그리고 역사를 알게 되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진짜 무엇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건희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없으니까 아들과 딸이 없으니까 또 아들이 없으니까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그래요. 저도 딸만 있어요. 예. 저도 딸만 있어요. TMI입니다. 예. 그 저도 딸이 둘이에요. 네. 그래 뭐냐면 아들이나 딸이 없으니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될 거잖아. 그렇죠. 그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미래를 위한 불씨가 없는 거야 지금. 예. 근데 저 김건희는 이멜다를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예. 분명히 알지 못하거든. 알지도 못하는데 어쩜 저렇게 행동이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악도 전형적인 코스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은 악일 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무튼 이렇게까지 우리가 김건희를 예. 뭔가 해석한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왜냐하면 이봉관 회장이 아니 받은 게 3종 세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2개만 돌려주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귀걸이는 또 안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멜다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만 안 돌려줬을까? 그러게요. 이봉관 회장이 예. 그때 이제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전해주면서 김건희와 나눴던 대화들도 어제 그 보도가 됐는데 그 자수서 내용이 보도가 된 거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를 만나서 그냥 국가조찬 기도회 뭐 대통령 부가 와달라라는 취지로 뭐 입을 열면서 네네. 관계를 텄고 그러면서 이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자 그때 이제 김건희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이제 아유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럼요. 상식이지만 예.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이거 참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네. 자수서 내용을 보면 야, 진짜 너무 고맙다라고 했고 네. 이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라는 얘기에 또 이봉관 회장이 꽂힌 거죠. 그럼 다른 액세서리도 사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네. 하고 뭐 다른 액세서리도 이제 해줬던 네. 거였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돌려주면서도 뭐 목걸이를 그 귀걸이 예. 그거 이제 돌려주지 않아서 아직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봉관 회장 본인의 자수서가 어제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 너무 예뻐서 너무 소장하고 싶어서 이것만 내가 원픽으로 갖고 있어야지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받은 게 많으니까 3종 세트를 까먹은 받았는지 5종 세트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가 이거 이봉관 회장한테 받은 건가?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건가? 이게 잘못 돌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으면.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정입니다. 저는 김건희 씨의 특징이 굉장히 잘 챙기고 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장부 다 마련하고 있다? 있다고 생각을 오히려? 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왜 안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탈승부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회장들 중에서 아니, 무슨 여긴 3개 갖고 왔는데 여기는 뭐 안 가지고 왔거나 가액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 좋은 자리 뭐 이런 네. 것들 다 이제 그 경중을 나눠서 다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대별. 생각할 때는 예. 그냥 그 귀걸이는 귀찮아. 이 정도는 안 돌려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천만 원짜리 돌려줬으니까 예. 그거 밑에 가격을 약간 세이브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김건희 씨가 오히려 그 3종 세트를 받았을 때 나는 3종을 받았으니까 이거 2개는 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3개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뭘 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문제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안 돌려준 것은 그러니까 누구냐 이봉관 회장이 네. 뭐까지 줬다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신뢰를 했어서 자기는 하나 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는 요 내가 정도, 하나 갖고 있어도 요 정도 반짝이는 하나 어, 갖고 있어도 되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않겠냐라는 했을 생각.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가 헤쳐먹은 거에 뭐 여러 정황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멜다가 해먹은 것과 비교하면 누가 더 압도적입니까? 누가 더 압도적이냐는 건 이멜다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멜다는 66년부터 92년도까지 해먹었거든. 만약에 우리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972년도에 계엄을 했어요. 그래서 예. 72년도에 계엄을 해가지고 82년도에 그 민주화 인사 코라손 아키노 상원의원을 그 공항에서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20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김건희가 계엄을 해가지고 성공했더라면 와, 끔찍하네요. 와.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정말 그 이동형이나 김어준 등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더라면 예. 이 부정부패의 범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이게. 예. 안 그렇습니까? 아, 그 얘기를 하셔서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이 예. 얘기를 그럼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이멜다 씨가 예, 기관총으로 야당 인사를 쏴 죽였다고 예. 했잖아요. 저는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게 이재명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예. 그때가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흉기에 목을 찔려가지고 네. 진짜 경각을 다투는 목숨의 경각을 다투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뭔가 그때 당시에도 이상했어요. 그때 경찰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게 왜 저렇게 처리하지? 그래도 유력한 대선 주자고 당 대표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이제 국회 이제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이 그 자체 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한 바로는 예. 당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테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야당 대표에게 누군가 또 오랜 연습을 통해서 네. 흉기로 피습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이것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예.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국정원에서 이 테러로 지정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그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건희가 원래 그 공천을 하려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였다.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했던 네. 김상민 김상민 좀 그때 당시가 믿어줘라고 얘기했던 국정원 법률 특보를 맡았었죠. 이때 당시에. 맞습니다. 예. 국정 법률 특보였는데 이 사람의 주도로 이제 테러 지정을 막아야 된다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테러 지정을 막아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그때도 충격이었는데요. 네. 저는 어제 이 뉴스 보고 나서 더 의혹이 짙어졌어요. 아, 네. 이거 뒤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9월 30일에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너무 이 찝찝한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 책이었던 그 정치 검사를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였어요. 거의 한 이틀 정도 쓰고 있는데 전 뉴스를 틀어놓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습을 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되게 좀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제 SNS로도 이제 너 찔러 죽이겠다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저희 뭐 가족 주소를 알고 있다. 뭐 그리고 그런 테러에 대해서 이제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신변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변 보호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죠. 제가 정말 그 두문부출하다시피 했고 뭐 그 정말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포렌식하러 아니면 아예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이제 봤잖아요. 바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영길 대표도 이제 예. 피습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 제가 찔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없는 시기인데도 그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그게 당한 것 같은 제가 느낌. 정말 당한 것처럼 예. 고통이 조금 느껴질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 개입이 분명히 연루가 됐겠다라고 예. 확신을 했었던 이유가 그때 즉시 어떤 논란이 일으켰습니까? 이제 그 뭐 무슨 뭐 부산대에서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갔고 헬기 뭐 그러니까 뭐 특혜를 네, 네, 받았다는 둥 맞습니다. 이런 소리를 네. 하고 이제 금방 이 프레임 전환을 맞습니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기획이 들어갔다. 기획이 들어갔고 처음 발생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이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과 이제 언론 보도에 쏟아지는 이제 무슨 특혜 의혹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획부터 이제 국정원의 그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은 놀랍다기보다는 아 이제 확인이 됐구나 정도였고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고발 사실 당시 때 무슨 국정원 요원이다. 제가 무슨 국정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성동과 이제 장제원이 그런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그런 증거가 정말 있으면은 제가 이제 또 끌려나가겠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이 바로 이게 전환을 했지 않을까. 이재명을 죽여야지만 자신이 이제 뭐 계엄도 성공할 거고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실패를 했다 보니까 즉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거의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이런 느낌이 났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네네. 이렇게 약간 어떤 특혜를 누리는 그런 기획된 저는 어떤 프레임 전환이라고 그때 굉장히 느꼈습니다. 지역과 약간 차별성을 맞습니다. 끌어내면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네. 뭔가 본인이 특혜를 누린 것으로 프레임 전환을 맞습니다. 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그런 메시지만 쫙 냈고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그런 보도들로 그러니까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그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영역이 동물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 이게 금도를 넘었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프레임 전환이 당일날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그 즉시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렇죠. 경찰의 호도를 움직임도 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피 다 네. 없애버리고 이런 현장 훼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 인지하고 특히나 만약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프레임 전환할지까지 좀 네. 준비된 우리 느낌이었어요. 조성원 작가 말이 길어지면 정상훈 기자님 좀 들어와 주세요. 중간중간에. 잘 읽고 있는데 왜? 근데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데 네. 어쨌든 국가정보원이 이 테러 지정을 놓고 이제 뭐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에서도 뭐 피를 이제 닦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종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생까지도 모종의 컨트롤 타워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예.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 사건 그 필수 사건 테러 사건에 예.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좀 돌이켜 보면은 이 피의자가 단독 범행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결론이 났었어요. 네네. 뭐 이 피의자가 오히려 뭐 민주당 쪽 당원이었다 뭐 이런 맞아요. 보도가 또 예. 바이럴이 또 되기도 네. 했었고 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렇게 뭐 이 사건의 뭐 기획부터 마지막에 수습까지 이 모종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그 재수사해야 한다라는 그 민주당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김진성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던 부분도 사실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차를 타고 움직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김충식 씨,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그 김충식 씨의 수첩을 보면 거기에 뭐 부동산, 그 김진성 씨가 부동산 하고 있었잖아요. 충청도에서 관련된 것처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또 적혀 있어서 이걸 갖고 뭔가 이게 또 혹시나 연결고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해 보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김진성 씨를 차로 태워서 갔다는 분이 이제 세계로 세계로, 교회 예. 그 관련된 사람이었고 네. 또 그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이 또 김충식 씨의 메모장에도 등장하게 맞습니다.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근데 김충식 씨가 경찰과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렇게 김충식 재수사를 씨가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지휘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누군가를 네. 내세워서 했을 수 있다. 네. 아니면은 같은 패이거나 그러면 이제 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궁금한 게 만약에 국정원이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 이걸 기획했다고 치자고요. 발생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뭐 다들 어떻습니까? 그냥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제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찾았어요. 우리 배 예. 선생님. 답이 있고. 우리의 이 장면 부통령. 예. 장면 부통령이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기 테러를 당합니다. 총으로 장면 부통령을 쏘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등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천만다행이죠. 예.
장면 부통령이 그때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이승만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뭐 하던 사람, 어떻게 장면을 대우하고 있었냐면 행사에 장면 부통령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민주당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참의원을 구성해 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때 당시에 국회의 구성은 헌법상에 그 지금 국회를 하고 있는 중의원, 그 다음에 상원 참의원을 열어줘야 됐었어요. 예. 그럼 부통령이 의장입니다. 그죠? 참의원을 대통령령으로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요. 안 열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열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궤변을 막 늘어놔요. 예.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면 빨리 열어야지. 그래가지고 선거를 다시 하자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자, 이것도 첩보가 있었어요. 자유당에서 지금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었는데 장면이 무슨 찌라시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에 그건 내가 그 전당대회에 갈 거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장면 부통령의 뭐 그 축사를 한마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라고 갔는데 뭐냐면 그때 부의장이 됐어요. 민주당 부의장. 의장은 조병옥이 되고 자기는 부의장이 되고 올라가는데 마치고 자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쏜 거예요. 그래 쏴가지고 여기 왼쪽 손등에 딱 맞았어. 이 사건이 그 끝나고 이 범인이 어쨌냐면 조병옥 만세야 이랬다고. 범인이. 범인이. 아. 그 안에서 조병옥 만세야 이랬다고. 예. 그리고 얘도 민주당 당원이고. 예. 예, 조병호 만세이라니까 이거는 민주당 신구파의 갈등이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조병옥이 구파고 장면이 신파니까 네. 신구파의 갈등이다 했는데 네.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잖아요. 네. 그 6개월 사이에 범인이 밝혀졌어요. 무려 10단계나 지나가는 범인. 이거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예. 10단계나 이렇게 점조직처럼 쭉 연결돼가 맨 마지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였습니까? 이기붕입니다. 아. 예, 박마리아의 남편 이기붕 당시 장면에게 부통령 선거를 진 이기붕이가 이승만이한테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면 저거를 쏘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쏠 수는 없지 않냐. 나는 총을 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전쟁을 지났는데 총을 쏠 줄 몰라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총을 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다른 놈을 한번 구해봐라. 경무국장 뭐 이래가 쭉 지나가지고 10단계에 걸쳐서? 예, 10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당원 중에 예. 골라야 된다. 그래야 신구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파 중에서 골라라가 된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파 중에 노름빚에 쩐 놈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노름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예. 이래가지고 했는데 못 맞췄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못 맞춰가지고 노름빚도 안 갚아줘요. 최악이었어요. 노름빚도 4년 동안 안 갚아줘. 갚아달라고 완전히. 착수금을 안 받았나 보네. 얘는 바로 위에밖에 몰라. 아. 바로 위에는 또 바로 위에밖에 몰라. 요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기붕까지 간 거예요. 이기붕은 죽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장면이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나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기붕이 죽었는데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이 한 3단계 위에까지 전부 사형 언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 당시 국무총리가 이를 다 사면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때 1960년에 그 원시적인 수사 기법으로도 6개월 만에 다 파악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재수사가 빡세게 들어가면 이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때 그거 가지고도 다 나오는데 네. 왜 안 합니까, 이거를? 그 국정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연루돼 있죠. 김상민이가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김상민이를 조져야 된다고 봐요. 재수사에서. 그리고 예. 경산에서 그 김건희의 메시지를 담당했던 예. 조지현 그거를 나는 조져야 된다고. 어제 압수수색 예, 들어갔던. 나는 예. 조지현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리에 너무 신이 나서 맞아요.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 와중에도 마누라 앞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저녁밥 먹다가 예. 추경호도 압수수색이고 조지현도 압수수색이래. 그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 이랬더니 갑자기 와이프가
밥 먹다가 미쳤느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조지현이라고 조지현이 누군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예. 그랬는데 이제 조지현을 조져야 됩니다. 김건희의 메시지 비서. 예, 김건희의 메시지 비서고 윤석열의 한 왼손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쯤 되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둘이만 같이 있었죠. 있었죠. 예. 12월 3일 날 네. 계엄 당일 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지현이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원래 메시지 비서가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연설 비서를 해봤기 때문에 네. 연설 비서가 그 국회의원의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잘렸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를 보고 나가라 그랬나?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열심히 메시지를 작성하다 아니 메시지를 작성하는 비서가 모든 걸 다 알죠. 어떤 거를 말해야 되고 어떤 걸 말 안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부풀려가 얘기해야 되고 요거는 최소한 촉소해가 얘기해야 되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현이 계엄 선포 5시간 전에 통화를 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현과 37초 통화를 한 기록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 그렇죠. 예, 조지현을 조져야 된다. 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여기는 부연을 하자면 그 반드시 그 김상민과 이 관련 테러 관련했던 수사는 국정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에서요? 네. 왜냐하면 특검은 너무 점잖게 수사를 하실 것 같고 그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예. 테러나 반국가 단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기법으로 수사를 하실 경험치가 많을 수 있으니. 네, 약간 물리적인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김상민 법률특보는 이제 고발사주 사건도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꼭 그 국정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지 않을 수 없게끔 예. 이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차에 태워줬던 그 세계로교회 신자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제가 듣긴 했는데,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시라도 빨리 이게 재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근데 이야기가 나오고 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만약에 누가 뭐 한다. 그럼 저를 이래 하는 주치의는 백이성 씨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학자 총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나이가 80인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럼 나이만 갖고도 건강을 나쁘다 할 수도 예. 있는 거죠.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통일교 소유의 병원에서 그거 진단서 하나 끊기가 뭐 예. 진단서 하나에 5,000원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끊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아산병원에서는 퇴짜 맞고 아산병원에서는 당연히 퇴짜고 그렇죠. 통일교 소유 병원에서 하면 그거는 당연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한학자 플러스 변호인단 얘기하기 전에 국정원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 아이, 피습 그럼요.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국정원을 조사한다고 믿어볼 수 있겠냐라고 말하.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뭐든 국정원은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조실장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거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비밀 업무고 뭐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국정원 대공수사 제가 썼던 책인 검사열전에도 보면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그 조작 수사를 하고 예. 결국에는 검찰 공안부에 올려가지고 검찰 공안에서 거짓 기소를 하는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 그때에도 뭐냐 하면은 대공수사팀이고 뭐고 다 박정희와 김형욱의 그리고 신직수의 모든 하명을 받아가지고 수사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종석 국정원장이면은 얼마든지 이거는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원래 이런 건이면 이제 특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뭐 국가정보원도 개입이 되어 있고 뭐 경찰에서는 뭐 현장에 피를 닦으면서 네. 증거인멸을 했고 또 검찰은 그 테러 사건의 가해자를 단독 범행으로 기소를 네. 한 상황이어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제 특검을 얘기를 가야 해야 하는데. 되는데 특검이 이제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특검이 전혀 특별해지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라 아, 그러니까요. 예. 다들 물 청소만 생각하시는데요. 셔츠. 와이셔츠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와이셔츠도
저기 어디 버렸잖아요. 버려진 거를 그걸 김지호 대변인이 예, 김지호가 그걸 네. 이래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준만설은 굉장히 허술하게 한다. 아니, 내 같으면 태우겠는데. 아니, 내 같으면 그거 태우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예. 누구든지 기름칠해가지고 라이터만 붙이면 되는데 태우기는 저가 겁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갖다 버리붙는데 아니, 버리는 거나 태우는 거나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태우면은 태우면 너무 바로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드러나잖아 이게. 그냥 그렇지. 버리면은 어떻게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네. 태워버리면 예. 이걸 왜 태웠지? 이렇게 예.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와이셔츠가 그게 겨울 거라 가지고 지금 네. 제가 여름 거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겨울 거 이쪽 면이란 말이죠. 네. 왼쪽 면인데 겨울 거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콱 그러니까요. 찔려도 좀 안 되고 범퍼 역할을 아무래도 했던 거예요. 네. 66세의 어떤 범죄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찌르는 기술이 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약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달려와 가지고 찌르면 죽겠지.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찔러야 네. 된단 말이죠. 제가 역사를 공부해 봐도 역사 속에서도 닌자나 뭐 이런 애들이 이 테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짧은 거리에서 하도록 이걸 수천 번 연습합니다. 그 잘하는 애들도. 근데 일반인이 뭐 수백 번 연습했다고 해서 연습을 안 하고 찔렀다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연습했다고 해서 그 짧은 거리에서 딱 이렇게 힘이 나오기는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살인 시도를 할 정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 과거로 회귀해 보면 우리가 그 역사적 사례에서 장면 부통령이 테러 위협을 당했을 때 10단계 점조직을 거쳐서 결국 그 주범이 이기붕이었다. 예. 거기에서 배울 만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 예. 아,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 뭐 국정원 얘기를 나왔으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인데 장면이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장면도 처음에는 복수심에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의 시초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테러라는 거예요. 테러 수사는 특검이 어울리지 않고 국정원의 특별팀이 어울린다는 거죠. 제 말이 충분히 예. 되죠. 예. 근데 저는 그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이번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김건희랑 문자 메시지를 네, 받았었죠. 그렇죠. 저는 사실 국정원도 개혁에 예.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이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을 하려다가 이제 좌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테러 팀 만약에 여기 뭐 대응이든 기획이든 어떤 그 관련한 인물들이 저는 결국 그 계엄의 연결이 쭉 이어졌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국정원에서 이 테러를 좀 조사해 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실 그 내란을 그 제압하고 있지 예. 않는 유일한 거의 두 권력기관이 사정기관이 검찰과 그 다음에 국정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 안에도 이제 내부 색출자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처럼.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뭐까지 준비를 했느냐. 왜 뭐 북한의 이제 어떤 도발이라든지 네. 이런 팀들이 있었다면 그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를 사실 부활을 시키면 안 됐는데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 안에서는 이제 또 그 국내의 어떤 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찰이라든지 뭐까지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이라든지 리박스쿨이라든지 이런 그 여론 네, 그다음에 댓글 교육 조작. 댓글 조작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했는지를 사실 국정원 안에서 굉장히 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박선호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국정원 출신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임명됐던 이제 이제 국정원 간부들 등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계엄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네. 이제 그 윤석열 맞습니다. 예. 정권에서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획되었던 뭐 김상민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관련자들 전부 다 색출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군도 별 4개 그 인사를 어제 단행을 다, 했죠. 그런 네, 것처럼 그렇죠. 국정원도 좀 발본색원하듯이 이때 당시에 뭐 찜찜했던 부분들 좀 싹 좀 도려내야 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슈 이게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을 아주 잠깐 지냈다가 본인이 5일 동안. 사퇴를 했습니다. 오광수 5일이라서 오광수. 오광수 변호사가 아니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걸로 전해졌어요. 네. 배신입니다. 이 민중기 특검팀이 이제 한학자 총재를 다음 주 예. 월요일, 그러니까 8일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한학자의 변호인단 중에 그 오광수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한학자 총재가 이 특검 조사에 대비해서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첫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예. 오광수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검사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그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 얘기가 있었고 또 재산 공개 이것도 누락한 거 누락됐죠.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냥 닷새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 지금 변호인단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일단 우리 조성은 저는 이거 작가님. 수치심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정도로 왜냐면은 예. 사실 그 지금 이 한학자 총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학자 씨 통일교 이제 교주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던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단순히 어떤 부패 범죄로 인해서 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사로 일반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김건희 특검과 이제 거의 지난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거의 민주당과 온 그 이 범진보의 합심으로 겨우 통과를 시켰던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수사를 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우고 싶어도 네. 5일이든 뭐 한 달이든 예, 두 달이든 맞습니다. 1년이든 하루를 해도. 첫 번째 초대 민정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오광수 민정수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차라리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호수 뭐 전 예. 총장은 그래도 그 문재인 정부 그래도 4, 5년 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 달 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거의 6월 5일 정도에 임명이 됐었다가 한 6월 중순이 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럼 지금 약 2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약 2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2달이 안 됐는데 어제 임명을 한다고 그저께 만났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질 그렇죠. 때쯤부터 만났을 수 통일교 있다. 수사가 개시됐을 때 누구를 이제 컨택을 할까라는 것부터 어떤 수임을 하는 대상들을 이제 다 이제 색출했을 때 그 이름을 올리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돈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교주들이 이제 뭐 거의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원 당원 가입하고 가입부터 시작해서 예. 오만 뭐 부패부터 뭐 뇌물부터 이런 걸 다 연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 심지어는 조국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 교수 출신이어서 이제 그 오광수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사실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공을 들였다. 공을 들이고 설득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등에 칼을 꽂는 거를 넘어서 이건 스스로의 수치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받는들 예. 이렇게까지 온 정권의 그 초반부터 이제 똥을 뿌리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오광수 민정수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이제 좀 여러 이제 어떤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명분이 정말 축소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스스로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을 하고 뭐 변호인단에서 빠지는 건 물론이고 사실 대통령실도 사실은 어떤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수에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됐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만 저는 법무부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쓰고 몰랐을까요? 보도 나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완충작용도 없이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아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 물밑에서 물밑에서 정리를 했었어야죠.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도를 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보도까지 과정에서 정말 모든 게 잘못됐다. 수임부터 마지막에 보도되기 전까지 만약에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정리를 못했다는 거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광수는 얘기를 내놨죠. JTBC 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한학자의 변호인들이 많고 본인은 그냥 원오브댐 정도로 생각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오광수가 직접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간 것으로 네.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한학자 만나러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좀 막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는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논의들이 나오고 지금 있죠. 불붙고 있는 그런 예. 상황에서 좀 오광수를 비롯한 좀 이런 좀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이 여기에 완전 그 불을 싹 질러버서 태워버렸다는 좀 그런 느낌까지 있는데 오광수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전 검찰총장 맞습니다. 역시 좀 통일교 한학자 측의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건 아니지만 네네. 조언을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더 꽤나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통일교 내부에 네. 그 법률 자문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이제 JTBC가 입수해서 보고했는데 일주일 전에 통일교가 그 법률 자문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그 한참 전부터 법률 그렇죠. 자문이 이루어졌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그 초기부터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가서 그거를 법률 자문하고 도왔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 굉장히 큰 도덕적인 질타가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정도로 질타하시는 와, 날 죽일 생각이야. 무슨 욕을 하라는 아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사실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예. 아, 이거 뭐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 돈을 얼마나 준다고 했길래 여기를 들어갔을까? 돈으로 양심을 살 수 없다면 그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라가 딱 이거예요. 예. 이게 이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아, 짐작하십니까? 과거에 통일교가 뭔가 이제 교단 차원의 문제가 있었을 때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그 변호사하고 통일교 사이에 송사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때 이제 통일교가 이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예. 이제 했던 말이 이 변호사한테 이 변호비와 좀 이게 각종 이제 뭐 로비 자금으로 네. 수십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 변호사에게 그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줬다는 거고요. 근데 이 변호사가 뭐 실명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호수나 오광수만 그쪽만큼 네, 그렇게 그급. 유명한 변호사는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 그 교단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뭐 한학자- 교단의 최고 존엄에 그쵸. 관련된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될 수는 저는 못해도 100억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이즈가 수십억 원이라면 지금 이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학자 총재랑 엮여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교단 전체에 예.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러면 100억대가 지금 넘어갈 수 특검인데.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보다 이게 이제 그 법률 자문 보고서가 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전 유출을 시켰다고 봅니다. 일부러? 일부러. 왜냐면은 통일교 입장에서는 봐. 오광수도 여기 있어. 자, 봐. 김호수도 여기 있어. 라는 것을 과시를 하려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 그 법률 자문 보고서가 어떻게 기자 그러게요. 손에 넘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용할 왜냐면 지금 이제 통일교의 뭐 여러 이제 로비라든지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네. 하고 그 사람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전의
굉장히 유능한 사이비교잖아요. 아, 근데 너무 촉이 좋은 거 네, 같은데. 그런 그렇잖아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줬을 때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우리 그 변호인단이야. 대리냐, 우리 원오브 댐이라고 하는 게 전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어떤 책임감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첫 민정수석의 자리를 오른 사람이 스스로 사퇴를 하면 저는 염치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오려면서 아, 나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는 태도는 정말 스스로 절대 취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 그 원오브 댐이라는 그 발언도 약간 이미 약간 각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노출시켰을 때에 어떤 그 이렇게 파장이 예. 있을까도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일부의 법률자문 보고서가 이 그 특검의 명분,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이제 그 이 내란 종식의 명분에 세게 서야지만이 이 특검이 사실 그 수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바람빼기용으로. 바람빼기용이랑 우리가 충격받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 들어왔던 이것, 그리고 예. 그 범민주 진영들이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어제 이제 소위에서 연장시켰긴 합니다만, 특검을 이제 발효시켜서 통일교, 특히나 이제 사이비를 이제 종식시키자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첫 번째로 노출시킨 것이 사실 자신의 변호인단에 오광수를 올렸다는 것은 예. 사실 이거는 돈도 돈이지만 그 이상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오광수, 김호수에 이어서 사실 강찬우도 있습니다. 네. 예, 수원지검장 지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예. 변호인이기도 했었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도 같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막 예. 제가 또 나서야 돼. 역시 역사에서. 네. 예. 문선명 총재가 1981년부터 83년 사이에 미국 그 패사디나에서 저기 그거 됐었습니다. 검찰에 구속됐었습니다. 네. 문선명 총재 사이비 종교 쪽으로 해서 그때에 한학자 씨가 미국의 패사디나 그 통일교 캠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얼마나 강구를 했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한 마음을 품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러면 그 문선명보다 16살이나 어린, 지금 우리 와이프보다 어리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막 얘기를 해. 그 옆에는 자기 자식들이 쭉 있어요. 칠남 칠녀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이래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이래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관 변호사를 써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레이건 행정부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걸 써야 된다. 지금 조성은 씨가 딱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가장 레이건 행정부에 충성했던 변호사, 가장 했던 애들 돈을 얼마를 줘서라도 50억을 줘서 안 되면 100억을 줘서라도 데리고 온나. 교주를 살리는 일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내가 지금 다 보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얘네들이 했던 전법. 자, 문선명이 미국에서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사입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더 늘어났지만 더 문선명을 칭송하는 열혈 팬들은 더 많아졌어요. 따라서 한학자 총재는 지금 딱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가장 이재명 정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그러려면 누구겠느냐? 오광수다. 왜냐하면 봉국을 지금 민정수석 그만두게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오광수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러면 뭐 50억을 써서 안 되면 100억을 써서라도 가서 데리고 온나. 예, 그거를 누가 통역하고 있냐 하면은 그 박보희가 합니다. 그 일화 사장이. 그래가지고 박보희가 동시 통역을 막 하면서 뭐 한학자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거든.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화딱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오광수가 어떻게 거기에 걸려들었냐. 오광수가 자 로비 자금이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해서
딱 거기에 케이스에 맞아 떨어진다면 오광수의 법조인적인 양심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변호인단이 10몇 명이 꾸려지는데 지가 원오브 댐이라고? 지가 대장이겠지. 상징성이 그만큼 있는 인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가 예. 대장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중기 특검을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해봤자 문선명이 81년부터 83년까지 구속됐던 역사를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더 나와서 통일교가 잘 됐다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지금 통일교의 그 열혈한 매니아들에게는 그 길을 자꾸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문선명에게 고난이 닥쳤던 것처럼 한학자 씨에게도 지금 고난이 닥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명도 배신하지 마라. 이거를 2년 정도 이겨내고 나면은 통일교는 더 발전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비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지금 민정수석 초대 민정수석이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도대체 법조인적인 양심이 있는 행동이고 완전 촉이 좋네요. 이게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역사 속에 답이 없어? 그럼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참 저는 부끄러운. 대통령실이 이거를 누구죠?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민중기 특검은 사실 그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임명을 즉시 했잖아요. 네, 그렇게 초기했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영향력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백억, 뭐 어떤 그 뭐 수십억 뭐 등의 어떤 대가성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뇌물에 가깝죠. 사후 뭐 수뢰죄라든지 혹은 뭐 알선 추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이 직책이 사실상 뭐 유효한 거잖아요. 그 뭐 한 달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명분이 사라지면은 그 존속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사전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못했다면 대통령실은 특히나 보훈민정수석인 이런 분들이 뭐 검찰개 입맛 떠들지 마시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오광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특검을 만나러 갑니까? 그냥 단순히 변호사, 답변사, 원오브 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특검에게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러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았다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까 제가 너무 촉이 좋게 이렇게 일부러 흘렸다. 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역할을 또 스스로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도 사실 미리 만났을 때 그 민중기 특검은 몰랐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실과 소통을 안 했겠어요? 그냥 알고도 그냥 냅뒀다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건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으면은 기어이 하겠다 하면 저는 이거는 사실 그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50억으로 안 된다면 100억이라도 쓰라고 말하는 통일교의 그 막강한 자금력에 정부에서 야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먹힐 것이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 제가 조성은 작가님의 발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한테도 누가 야 네 100억 줄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 비판 아예 하지 마. 조선일보에 칼럼 써. 칼럼 써 이러면은 역사 왜곡하고. 저도 팬이 흔들릴 거예요 아마. 우리 와이프는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해. 아마 아유 그거 참 내가 하는 말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합니까? 지금 고발해야 이 상황. 된다니까요. 예. 고발이랑 의견을 주셨는데 수사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제압?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냐면은 예.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수사에 들어간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검들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아니다 싶은 게 딱 봐도 아니다 싶은 게 우리 모두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손을 떼야지. 제가 옛날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할 때에 제 소송입니다. 소송을 할 때에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백희성 선생님, 상대방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인범도 변호를 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죠. 살인범도 법률적인 절차를 뭐 다 해서 변호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한학자 총재는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소환 단계에서 자 형이 확정됐다. 그다음에 형을 지금 받는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 뭐 문서 대리 정도는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특검을 지금. 찾아가고. 지금은 예.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을 몇 년 받느냐 안 받느냐, 저 혐의에 이게 포함이 권성동이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에 한학자 씨가 포함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 말 그대로 교집합의 이 기호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하는데 자기가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김현장이 우리 사회에 욕을 들어먹는 이유가 있어요. 리걸 마인드로 돈 하지만은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재판에 선단 말이에요. 이거는 민족적인 정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정서예요. 따라서 지네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 페이비언주의. 말 그대로 무조건적 지연 전략이거든. 왜냐하면 지연 전략을 하다 보면 이 할아버지하고 강제징용 당했던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강제징용 당했던 위안부로 예. 강제로 뽑혔던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니 공소권 자격 없음이 자꾸 뜬다. 따라서 계속 지연을 뭐 점 하나 잘못 지켰다, 뭐가 잘못 지켰다 이러면서 계속 지연한다 이 말이죠. 재판부 회피 신청하고 보석 청구하고 이러면서 계속 회피. 이것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다 이거. 말 그대로 오광수도 그 전략하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면 했을까라는 거예요.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여기 올렸을까?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이 그렇죠. 없었다면.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수임이 아니고 권력 부패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 내란 종식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지금 모든 이 단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명분 없이 하지 말고 저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전 대통령실이 이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타이틀 네. 갖고 그따위로 팔아먹어라고 하시고 분노하시고 제발 봉옥 민정수석 검찰 편 들지 마시고 이런 행위에다가 정식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수그러들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점점 검찰 개혁이 이견이 있을 때마다 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몰아세우는 그런 근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서요. 이제 네.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기력이 좀 달려 보이는 분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보신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백숙 만들려면 뭐 재료 준비부터 손질까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스픽스에서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황 먹은 능이 오리 백숙입니다. 오리 중에서도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는 일반 오리에 비해서 육질이 쫄깃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향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귀한 능이버섯까지 듬뿍 넣었습니다. 한 팩에 무려 1.2kg, 3팩 합치면 총 3.6kg에 달하는 압도적인 양입니다. 온 가족이 배부르게 드시고도 남을 양이니까요. 이 모든 것 3팩 세트, 그러니까 3팩 세트에 단돈 55,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팩당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편하게 최고급 보양식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외식하지 마시고요. 스픽스랑 함께 이번 가을도 건강하게 보내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음식 포장 뜯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민어회입니다. 민어 여러 부위를 골고루 담아서 전부 맛볼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맛에 찰진 식감의 등살, 오독오독한 식감에 더욱 고소한 뱃살, 귀한 특수 부위 불에 쫀득쫀득 민어 껍질까지 공동구매가로요.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4,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팩에 400g입니다. 이 가격도 역시 공동구매 행사 기간 동안만 저희가 선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